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오늘 발표 드리는 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 경험, 정책,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극지에 대한 생각,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제목이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를 그리답니다. 극지의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하실 분. 녹고 있습니다. 얼마나 녹았을까요? 무려 30조 톤이 녹았습니다. 약 30조 톤이 얼음이었다가 에너지를 받고 녹은 거죠. 그 녹은 게 전부 다 바다로 왔겠죠. 에너지 저장소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지구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따가 이제 컬러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2002년에 남극에서 38번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제가 제주연구 소장 시절에 제주 트로피카라는 기후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하던 모습이고요. 여기 가운데 빨간 유니폼 입고 찍은 거는 열대지방, 적도지방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양생물 연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아주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고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극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위, 남위에 따라서 구분은 하지만 사실은 환경적으로 극한 환경에 있는 곳들을 극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오시면서 조금씩은 공부를 좀 해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극지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펭귄, 북극곰, 유빙, 빙하. 이건 뭐로 보이십니까? 여기는 그림을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뭐 추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쓴 건데 요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등등 해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극지가 대변하고 있는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극지연구소에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의 타이틀을 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빙산, 보이지 않는 저 밑에 거대한 빙산의 본체들을 오늘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빙하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데 이게 38번 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갔던 42m에서 해양생물들을 채집하고 올라온 건데 올라오면서 한 5m 선에서 뭘 부딪혔어요. 들어갈 때는 유빙이 없었는데 나올 때 되니까 저쪽에서 떨어진 게 전부 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와 있던 거예요.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오돌오돌 떨다가 바람이 또 바뀌니까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소중한 사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척 춥습니다. 장관의 그 언어로 무척 춥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알아서들 이렇게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다이빙을 했는데 극지가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극지연구소에서 샘플이 왔는데 그걸 분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그 실험실이랑 컨택이 돼서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교수님 그다음에 극지연구소에 쪼르고 쫄라가지고 저 가서 다이빙하고 그 다른 박사님들이 원하는 것도 같이 샘플링해서 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제가 가서 다이빙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극지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1번 무척 추웠고요. 1도에서 마이너스 1도 왔다 갔다 그럽니다. 저 물이. 그러면 저 이제 드라이 수트를 입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망치로 막 때리는 것 같아요. 몸 전체를. 그리고 한 40분 정도 다이빙하고 샘플링하고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신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물속에서 리포트 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그 보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사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극, 왼쪽에 있는 남극은 남이 60도 안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지로 들어가는 북극은 66도, 북이 66도 안쪽으로 그거를 이제 지리적으로는 북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틀린 거는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그냥 얼음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처음에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극지에 접근을 했습니다. 1960년 북극 베링의 명태조업을 위해서 북극에 먼저 접근을 했고, 이게 중요성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빨고기 아시죠? 예, 이빨고기, 메로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메로에 대한 환경조사를 위해서 1978년 해양환경조사, 그다음에 크릴조업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이 중요성들을 간파를 하면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에 들게 됩니다. 1985년에 1년 뒤에 남극 조약에 가입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987년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이 신설이 됐고 1년 뒤에 현대건설에서 우리 그 세종기지를 짓게 됩니다. 옆에 뭐 여러 러시아 기지도 있고 중국 기지도 있고 칠레 기지도 있는데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들고 가서 현대에서 땅땅땅땅땅 해가지고 딱 끝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막 저기 뭐야 조사를 하다가 뭐가 생겨서 봤더니 한국 기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기후가 워낙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날 좋은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이제 만들고 가서 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고 남극보다는 북극이 조금 더 연구는 좀 뒤처졌어요. 그래서 1990년에 북극 기초연구가 시작이 됐고 2002년에 드디어 국제 북극과학위원회에 가입하고 북극 다산 기지를 노르웨이 리알슨 쪽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 학생분들은 내 잡을 극지 연구에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게 좀 들어왔어요? 정책 들어가기 전에. 정책 또한 여러분들의 잡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이언티스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남극에서 다이빙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거 좌합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현재 그 극지 정책은 사실은 극지로 우리가 남극, 북극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긴 하지만 대륙 그다음에 얼음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남극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죠. 자원이 있지만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과학적인 조사와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펭귄 베이비. 근데 최근에 다큐멘터리 보셨죠? 펭귄들 서식지가 많이 녹아서 이 2세대, 3세대들의 생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무척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극지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남극 세종과학기지인데 그 세종과학기지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고 했던 거 플러스 앞쪽으로 쭉 나오면서 인프라가 대거 개선이 됐고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위에서 보면 꼭 우주선처럼 보이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그다음에 쇠빙선 아라우노,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라우노의 약 2배 정도 되는 쇠빙선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 인프라가 과학적인 이용,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극지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반해서 북극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개의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서 저거를 이제 북극 이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북극 이사회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에 북극 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나라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같이 우리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게 된 거죠. 자, 극지 전반적으로 본다면 2004년에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에 극지 활동 진흥법, 2022년에 제1차 극지 활동 진흥 기본 계획을 국내에선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극지 연구소가 북극과 남극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제1차 극지 활동 기본 계획을 보시면 그 안에 기후 변화 대응과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남북극 미지 영역 탐사 확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 여러분들 최근에 이걸 많이 보셨을 텐데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안 좋아지면 이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지금 연구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극지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2050년, 2100년으로 갈수록 이 자원들이 수산 자원들이 북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극으로 이동하고요. 여러분 동해에서 요새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 오징어 때문에 제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단년생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오징어가 만약에 0.5도, 1도, 1.5도, 뭐 2도 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뉴질랜드 이하, 그다음에 러시아 위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극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 가리지 않고 극지 전문 인력 양성 장학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 장학 사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극지의 가치, 극지 연구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극은 자원이 상당히 많지만 과학적인 이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평화적인 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까, 왜 연구할까를 명제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 상쾌한 날씨인데 조금 더우셨죠? 올해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근데 북극발 한파라는 얘기는 어떤 쪽으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고무줄이 탱탱하게 묶여 있다가 이렇게 되는 뉴스를 혹시 보셨어요? 제트기류가 물렁해져서 한파가 막 내려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30조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30조 톤의 물이 녹으면서 북극권에서 내려와서 그 물들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기후변화의 요동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구 반사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하얗게 북극하고 남극을 감싸고 있었던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광들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직사해서 그걸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난화 가속화가 악순환으로 지금 되어 있다. 기후 위기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얼추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후 위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여기 손 드신 분 계신데 사진 찍고 계세요?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온난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기후변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가 나왔어요. 그 기후위기란 얘기하고 기후변화, 온난화가 같이 섞이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년대로 들어오면서 위기란 얘기가 됐고, 우리가 대응하자라는 것보다 우리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 기후위기란 얘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자연현상들을 보기 시작하면 충분히 그 실마리들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극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담보합니다. 해양 생태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들은 가끔씩 이런 오판을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부터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초식성 어류, 육식성 어류들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CO2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극지연구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조건도 있지만 앞으로 열릴 기회도 잠재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극지에 관심 갖는 건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가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여기 계시고 지금 5분이 안 되세요. 저까지. 이게 뭐냐면 미지의 공간이라는 게 그 남극이나 북극이 좋은 이미지로 갖고 계세요?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로 갖고 계세요? 뭐 때문에 좋으세요?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죠. 뭐 어떤 상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좀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서 연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X 고생하시죠. 그렇게 고생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그 열악한 공간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느냐?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미지의 공간인데 더 많은 연구의 타겟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구의 타겟은 우리를 위한 거죠.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 사명들을 극지에 있는 과학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이 떠들고 많이 경험을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아마 10분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은 앞으로 진로 고민할 때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법, 기술, 과학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파트에서 극지 과학에, 극지 정책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극지 연구에 많이 투자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